최상천의 사람나라 17강 대박 전쟁 네 번째 자유대한 대 5.16 반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거의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 다닐 때까지도 식민사학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 방파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방파싸움이 나라 망쳤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 조선왕조 시대에 빛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역사를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그 각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4.19 혁명기 그러면은 딱 뭐라고 세뇌가 되어 있냐 하면은 무능과 혼란, 대모망국 이런 이미지를 아주 각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조차도 이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대모망국론이라는 그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1960년, 61년에 1년 동안의 민주혁명은 굉장히 빛나는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장면 정권 그러면 바로 무능을 떠올리죠. 그죠? 그 무능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데모 못 막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데모 잘 막는 게 유능인가? 그럼 북한은 제일 유능한 정권입니다. 그죠? 아예 데모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예 완전 100% 사전 차단하는 나라죠. 그렇죠, 그죠? 장명 정권의 우선 이 시기에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면 정권의 민주화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장면 정권이 어느 정도 민주화했는지. 장면 정권은 사실은 미국이 선택한 정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리대사라는 사람이 대사 관저에 있을 아이젠하워 주최 조찬 모임 때 민주당 지도자인 장면을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그에게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정말 깊은 배려를 합니다. 시진핑도 깊은 배려를 하죠. 그렇죠, 그죠? 미국이 선택했기도 했지만 또 한국인 또 장면 정권을 선택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선택을 보면 약간 찜찜한 데가 있어요. 자유당은 이미 혁명에 의해서 무너진 나이니까 자유당에 표를 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혁신 세력이 있지만은 아직도 혁신 세력이 이때까지 활동해온 게 없으니까, 그죠? 워낙 사회가 이제 반공 분위기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이 왔지만은 자기를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표 주는 게, 그죠? 정말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득표율이요 40% 안팎이에요. 미니원에서는 41.7%였습니다. 그런데 의원 수는 75%를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죠. 그죠? 참의원에서는 40%도 못 얻어요. 39%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혁신정당이 크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혁신정당이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을 다 내놔버립니다. 혁신정당은 어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진통일론은 포기해버리고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 군대를 20만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60만 중에서 20만 감축하면 얼마입니까? 33% 감축하는 거예요. 3분의 1 감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축제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국고에 환수하겠다. 금융을 대중화하겠다. 말하자면 재벌에게만 빌려주던 대출 관행 이런 걸 철저히 차단하고 서민에게도 금융을 개방하겠다. 그 다음에 무산대중, 농어민, 근로자와 공생공사하겠다. 같이 줄고 같이 살겠다. 굉장하죠, 그죠? 이렇게 혁신계 공약까지도 민주당이 가로채가지고 선거 공약으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40%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자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혁신계도 참패를 합니다. 미니원 233석 중에 5석밖에 못 차지합니다.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이 민주화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걸 따져보자면 첫째로는 따져야 될 게 뭡니까? 어떤 헌법 체계를 만들어내냐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죠? 헌정이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100% 헌법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당 정권 무너지고 만들어낸 헌법은 상당히 좋은 헌법입니다. 첫째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민주주의 꽃이죠. 그죠? 이거 없으면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열제도나 허가제도를 완전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해버리고 전면 보장합니다. 그래서 소위 2공화국 1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데모천국이었죠. 그죠? 데모천국이 이게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데모천국은.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책임제가요. 사실은 대통령 무책임제입니다. 네.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안 지는 제도가 사실은 한국의 대통령 제도예요. 그렇죠, 그죠? 그 대표적인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국가 기구들을
그 직할하고 사유화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하나 갈아엎으면 됩니까? 국무총리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책임질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내각 책임제는 윤진혁 이 책임 정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각의 어떤 이 여론이 아주 악화되고 하면은 바로 정권이 끝나고 재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 무책임제를 청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때는 지방자치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 읍, 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걸 전부 주민직선을 합니다. 이게요,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상당한 견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대단히 아직도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민직선만 된 거지, 실제로 어떤 권한들이, 그죠? 특히 어떤 재정에 대한 권한들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목을 매달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자면은 뭐로 바꿔야 되냐면 세제부터 확 바꿔야 됩니다. 그죠? 확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연방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 나름대로, 그 지역 나름대로의 발전 계획이 쓰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 관치, 이 대통령의 국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헌법에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을. 법원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놓습니다.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지금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죠? 대법관도 뭐 대통령 매치, 뭐 여당 매치, 야당 매치 이래 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에 의해서 거의 좌우되다시피 합니다. 정치권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법권이 독립이 되자면은 요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법관선거인단에 의해서 대법원이 구성됩니다.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법관선거인단이 선출을 합니다. 그럼 정치적 개입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이래 되면요, 대체로 볼 것 같으면은 법원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어요.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감시하고 또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헌법재판소가 바라잡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따로 만들었어요. 부정선거에 한번 혼이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헌법만 만든 게 아니고 민주헌법만 만든 게 아니고 민주주의 헌정 시스템을 제법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공체제의 법적 기반이 국가보안법이죠. 그죠?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도 뺄 건 좀 뺐지만은 또 나쁜 걸 신설했어요. 이게 이제 장면 정부의 한계입니다. 장면 정부도 방공을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고지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제가 간첩인데 형부가 고발 안 했다고 처벌되고 이런 경우가 막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진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여야가 거의 한 통 속 비슷하니까 이 학살자하고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장면 정권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처벌 요구는 아예 외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사범 발포자 처벌도 제대로 안 해요. 우선 이승만부터 처벌해야 되겠죠. 그죠? 이승만 제대로 하면은 거의 사형이 제대로 법정이 선다면, 법정이 연례가 선다면 사형이 불가피합니다. 죄가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죠. 그죠? 양민 학살에서부터. 그죠? 그 다음에 4.19 발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죠. 미국이 이제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도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미국이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제3세계에서 꼭 이 짓 합니다. 그렇죠. 그죠? 마르코스 같은 경우도. 그죠? 주모자도 저는 구속을 한다만 곧 다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발표 명령자도 서울시경 국장 하나 사형 선고가 내리고 내릴 뿐이 대부분은 무죄 판결이 냅니다. 무죄 판결은 아주 가벼운 판결이 내립니다. 당연히 발포자는 중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발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5.18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포자 결국 아무 책임 못 묻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부정축제자 처벌도 아주 부실하게 합니다. 이 시절에, 그죠? 이승만 시절에 부정축제하지 않고 부자 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관 안 끼고는요, 절대로 돈 벌 수 없습니다. 완전 관치 경제였거든,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재벌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이 부정축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재벌의 주식을 환수해가지고, 국민주로 바꾼다든지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24명 46개 업체 5년간 탈세액 109억 환, 벌가금 87억 환을 환수한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냈냐? 누구 같아요? 그 유명한 삼성 황제 이병철이 최고의 벌금을 냅니다. 그때부터 유명하죠, 그죠? 추징금 또 한 30%.
벌가금 또 한 30%가 이병철이 몫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액 하면 부정축제의 대명사가 이병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승만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온갖 탈세, 횡령, 온갖 방법을 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자면요. 정말 제대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자면은 이 반공체제를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부분적으로는 됩니다. 한 반은 되는데 반은 안 돼요. 반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겠습니까?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공체제의 핵심적인 힘은 뭡니까? 군대죠, 그죠? 그러면 군대 개혁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언제든지 반공 세력들이 결국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차단을 못한 게 이제 20화국의 핵심적 어떤 실패 요인인데 사실은 장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완전히 미국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을 했지만 제대로 개혁 못했죠. 그죠? 개정 못했죠. 그렇죠. 이 국가보안법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일 문제가. 사실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한국인 전체를 비이성적인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핵심 기제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놔놓고도 북은 뭡니까? 반국가 단체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버젓이 살아있는 게 한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십자군은 거의 다 해체가 됩니다. 학도호국단은 폐지가 돼가지고 자치학생회로 바뀌고 대한노총도 해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공청년단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존립할 수가 없겠죠. 그죠? 혁명 공간에서는. 지금 또 이 쓰레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경찰개혁은 제법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국가반공십자군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는 국내죠, 그죠? 국외 그건 뭡니까? 군대고, 그죠? 이 민주경찰까지 갔냐는 의문이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경찰까지는 갔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재밌는 구절들이 있어요. 3.15 정부통령 선거 당시 서울시와 각 도의 경찰국장 전원과 경찰서장의 다수가 친일 행위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개혁이 됐냐? 물갈이가 됐냐? 장면 정권에서 9월 1일에서 11월 사이에 물러난 경찰은 중앙경찰 책임자 20명 중 18명, 90%, 총경 160명 중 115명, 70%, 경위 500명 중 265명, 54%. 굉장히 많이 물갈이했죠. 이 정도 같으면 저는 상당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일제시대 경찰 하던 사람들, 그죠? 일본 경찰, 일본 순사들, 그 다음에 이 독재 수하 경찰들, 상층부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면이 뭐 했노 하는 그거는 나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몽둥이 노릇을 했죠. 그죠? 그렇죠? 권력의 총, 권력의 몽둥이 노릇을 하다가 민중의 지팡이까지는 못 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경찰 공무를 그냥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말하자면 신호기 비슷한 이런 신호 일에 하는 있잖아요. 그죠? 무슨 봉이라 합니까? 지휘봉이라 하나 뭐라 하나. 그 비슷한 역할 정도 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한국 경찰이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다가 언제 5.16 나면 또 뭐로 변합니까? 민중의 몽둥이로 다시 바뀌죠. 그죠? 권력의 몽둥이로 다시 바뀌죠. 그런데 비해서 반공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군은 전혀 개혁을 못합니다. 왜? 미국이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개혁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군대도 사실은 경찰 수준의 물갈이가 필요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장성의 한 80%는 갈아야 됩니다. 장군의 한 80%는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사람들, 올라갈 사람들 막 굉장히 많았어요. 인사적체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면 5.16도 안 일어났어요. 미국이 결사적으로 여하튼, 군개혁을 철저히 차단하는 거래. 그걸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군 장성들을 쫓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군 인사적체가 되고 그런 불만이 5.16 쿠데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16 반란으로 이어졌다. 그런 아마 이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서약하는 그런 정도의 의뢰는 합니다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미국이 딱 뒤에서 버티고 밀어주는데 하면 장면 정부가 미국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어디서 나온다? 주권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공조폭군대에서 민주군대로까지는 바로 가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국방군대로는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치군대가 돼서는 안 되고, 그죠? 권력이 앞잡이 군대에서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미국의 반대로 안 됐다. 군비 축소도 미국과 군부의 반대로 끝나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에는 사실은 국가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1차 민주화는 국가가 민주화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경제,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장면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념무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국 정치 세력의 민주의식의 수준이죠. 그죠? 그렇죠? 투표권 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민주혁명은 누구의 몫이다? 주권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이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자마자 바로 민주혁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혁명 1년 기간 동안을 자유대한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양민학살. 이 국가범죄죠, 그죠? 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 자, 이래 되면요,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죠? 국가가 지멋대로 죽인 학살 대상이었죠, 그죠? 과거에 국민은 소위,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주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남 거창 신원면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면장 그 박영보라는 사람이 6.25 때 이 국군 앞제비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 박영보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사실은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악행을 저지르면은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한다는 걸, 그죠? 보여줘야 그 짓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거로 끝나버렸어요. 죽이고 이런 걸. 여하튼 5월 11일 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민학살 운동이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및 처벌 요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국회의원 9명이 조사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이 국회의원 9명의 명의이지 이게 국회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열하루 만에 조사해가지고 뭘 조사하겠어요? 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몇 년 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지만 민주당은 여기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피학살자 유족회가 곳곳에서 결성이 되고 결의대회, 그 다음에 시위, 그 다음에 진상조사 요구, 합동위령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북 지역에서도 대구 중심으로 이원식이라는 분이 주도를 하는데 이 양반은 5.16 반란 이후에 구속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참 기가 차죠, 그죠?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겠다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게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래서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가 10월에 결성됩니다. 이 피학살자 유족회도 그죠? 거의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호남이나 서울권, 강원권, 충청권 이런 데는 거의 활동 안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것도 상당한 어떤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학살자 유족회가 5.16 반란군의 주 타겟이 됩니다.
국가 정상화, 민주화 운동. 이런 피학살자, 운동은 별 성과는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피학살자 신고를 받았죠. 그죠? 신고를 받았는데, 그게 전번에 114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114만입니다. 이거, 그죠? 이런 학살을 저지르고도 아무 조사도 안 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자가 나서가지고 국가 정상화,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반민주 범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한데, 장면 정부하고 국회는 요리조리 피하기만 해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 요구가 갈수록 이제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동아일보 기사인데,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에 대해 선거법으로만 다스리려고 하고 국헌문란죄를 적용코자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중형을 가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 식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않을 것이요. 또 4.19 대학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4.19에 희생된 청춘의 영령들이 위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식의 분위기였죠. 그죠? 여론입니다. 이게. 이래 되니까 말하자면 시민적 요구는, 주권자의 요구는 강렬한데, 그죠? 정권은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고 국회는 도망만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60여 명 부상자들이 국회에 쳐들어갑니다. 난리를 쳐버려요. 이걸 이제 혼란의 대표적인 예로 꼽습니다. 아니,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아니,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부랴부랴 4대 혁명 입법을 제정합니다만 이것도 어리버리 유야무야 끝나는 방식으로 제정을 합니다. 공민권 제한 조치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1차 자동 제한 조치되는 사람이 609명인데, 이승만, 이기붕, 여하튼, 이승만 정권 하에서 요직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공민권 제한이 됩니다. 자동 7년간 공민권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 차원의 민주주의 운동으로서 또 하나, 주로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국민 계몽운동, 민주주의가 아직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 민주주의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면이 많죠. 그죠? 실제로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갑니다. 대대적으로 어떤 계몽운동을 올립니다. 이런 계몽운동 나는 소극적이나 소박하긴 하지만은 이것도 괜찮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지,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버거운 운동할 수는 없잖아, 그죠? 소박하게라도 어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도시에서는 신생활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핵심은 경제 자립 운동입니다. 그래서 국산품 애용 운동, 금연 운동, 양담배 안 피우기 운동, 그 다음에 커피 안 마시기 운동, 이런 운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민주화 운동도 일어나는데 이거는 짧은 1년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주 급진전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한 어떤 진보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노동자 계급이 어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데는 학생들의 투쟁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요. 노동자들은 뭐가 달려있습니까? 밥줄이 달려있거든요. 그죠?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설사 자유화가 됐다 하더라도 생사 여탈권 역시 누가 쥐고 있습니까? 기업주가 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화가 되고 나서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얘기들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뭘까? 노자 간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하면서 그 얘기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사에 대한 결정권도 사실은 어여야 되겠습니까? 자본과 노동이 대등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이 경제민주화인데, 그건 전혀 언급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계급 내부의 민주화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무직과 생산직의 관계가, 그죠? 이것도 참, 우리나라의 대학에 저렇게 목매고 진학하는 핵심이 뭘까? 생산직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펜 때 놀리는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그 꿈도 이제는 깨졌겠죠, 그죠? 깨졌는데, 여하튼, 사무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사원이라고 그랬죠. 회사의 구성원입니다, 그죠? 생산직은 공돌이, 노동자, 근로자. 그랬어요. 이건 대상화된 존재입니다. 이 차별 없애는 것도 아직도 못 없애고 있죠. 그죠? 그 벽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노동운동에, 그죠? 나는 굉장한 주제는 이 벽을 허무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여지가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사무직이 일종의 특권 노동층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말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전형적인 노동계급 내의 차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재벌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반민주적이고 봉건적인 이 일종의 이건 조폭체제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 내에 민주주의가 전혀 없는 황제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걸 타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그 다음에 기업 간 민주화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뭡니까? 대기업이 하청기업화하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갖고 놀죠. 대부분 경우.
부품업체가 오히려 감노릇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극히 예외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빈부 간의 민주화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될까?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한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빈부 격차가 많이 해소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있잖아, 그죠? 한 자리 하는 사람들, 공무원, 뭐 대기업, 노동자, 사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학자금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없는 사람들은 돈 내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자체가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가장 좋은 형태는 사원회사입니다. 사원회사. 사원이 주인인 회사. 이건 뭐 워낙 먼 얘기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뭐냐? 노동삼권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삼권을 형식적으로는 명문화해 놔놓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언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하면은 바로 어떤 비난을 합니까? 네? 파업을 하면 손실이 얼마나 난다.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지도 않은 손실이나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이래 되면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기업에서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을 노동자한테 물어내라, 그죠? 노동자가 어떻게 물어내요? 죽으란 얘기지. 이거는요, 조폭국가예요, 조폭국가. 그래서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그래도 자주적 노동운동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우선 의용노조 체제가 무너지죠. 한국노총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조가 이제 의용노조에서 탈피해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발적 노조, 자주노조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노조가 미약하고 또 미숙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경제민주화를 요구할 수준 요구한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대체로 노동조합 민주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때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59년도에 588개였는데 60년도에 388개가 더 늘어납니다. 한 400개 더 늘어나니까 뭐 한 80% 더 늘어났죠. 그죠? 6, 7이 한 70% 되겠네. 70%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쟁의도 그 전에 비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균 한 6, 70건 일어나던 게 1960년에는 227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 전에 비해서는 몇 배 일어났죠. 이 노조운동 중에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교원노조운동입니다. 노조운동은
그게 곧바로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원 노조 운동은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교육의 시스템, 교육의 내용, 교육의 질을 바꾸면요,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유의 맛을 보기만 해도, 그죠? 그죠?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 교육민주화 운동은 타 분야에 비해서, 그죠? 굉장히 폭발적이고, 또, 거의 혁명적으로 일어납니다. 우선 학생회가 바뀌는데요. 학도호국단이 폐지됩니다. 이 학도호국단이라는 게 정말 웃겨요. 이승만이 총재입니다. 이기붕이 부총재고, 문교부 장관이 단장이고, 도지사가 도의 단장이고, 학교 총장, 교장 이런 사람들이 학교의 단장이고, 그럼 학생회는 뭐예요? 그냥 꼬복 노릇 하는 겁니다. 따까리 노릇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동원되는 건 학생들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원된 대표적인 게 휴전 반대 총걸기 데모, 미군 철수 반대 데모, 감군 반대 데모, 제1교포 북송 반대 데모 이런 것입니다. 이런 때 몇백만씩 동원됩니다. 그 제1교포 북송 반대 데모 때는 그죠? 연 인원 700 몇십만이 동원됩니다. 뭐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이런 어떤 학도호국단 체제가 폐지되고 자치학생회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자치학생제는 직선제로 학생회장을 뽑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권력에 또 재단에 앞장섰던 의용교원 퇴진운동이 일어납니다. 배척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쭉 한번 보세요. 부산공고, 경남고, 부산고, 경주공고, 천안농고, 부산중고등학교, 동래중고등학교, 해화여중, 대신중, 합동시위, 마산고등학교, 서울배화여중 이 이외에도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느냐? 대부분 쫓아내요. 그래서 87년 항쟁 이후 보다가 그죠? 이 시기에 학원 민주화운동이 훨씬 성과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무능교원 배척운동도 일어나는데 이건 대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서울 상대에서도 일어났고 요거는 교수들이 쫓겨난 상황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경대 의대 교수가 며칠 사퇴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총장이 사퇴하고 숙명여대 총장, 전북대 총장, 청구대 총장, 당국대 학장과 교수 1명, 서울대 미대 학장, 충남대 총장과 학장 이 사람 다 쫓겨납니다. 학생 파워 굉장히 했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 했는 사람들입니까? 권력 앞잡이 했는 사람들이죠. 그죠? 다 이것도 국가 임명직입니다. 이 학원민주화 운동 중에서도 아주 도드라지는 게 연세대학교 학원민주화 운동입니다. 한 7, 8개월 걸렸는데 백낙준 이사장 겸 총장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사직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시위해가지고 이사직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 3세 이 총장, 요즘 그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그 사람 있죠? 그 왜 박근혜 꼬복노 하는지 짐작이 가죠? 이 원희란 총장하고 싸우어 재단 이사장 집을 아예 가가지고 학생들이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퇴진 요구해요. 그리고 결국은 외국인 학교 재단 안 된다. 거부합니다. 민족 교육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격렬한 학원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학생 51명이 구속되고 그 다음에 개혁을 요구했던 교수 3명 또 해임을됩니다. 그때 해임된 사람이 시인 박두진입니다. 국문과 교수. 청록파 사면 중에 한 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원노조 운동도 또 하나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4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교원노조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대구에서 대구가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결성 자체가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이미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성하기로 합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가가지고는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를 결성한데 이때 사무국장 한 분이 이목 선생입니다. 아시죠, 그죠? 네.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몇 달 전은 제가 한 배웠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 수가 한 2만 명 되는데요. 이때 전체 교원의 22% 정도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2만 명 중에 경북이 8,100명, 경남이 8,000명이고 여기에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교원노조 가입률이 교사의 60% 정도예요. 거기에 비해서 서울은 200명, 충남 900여 명, 그래가지고 이건 교원노조 운동은 거의 경상도에서 아주 강렬하게 일어난 운동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민주화 운동. 그래서 이제 교육민주화 운동이 추진이 되겠는데, 제일 우선 필요한 거는 교원노조 합법화 운동이겠죠. 그죠? 법적 지위를 가져야 이제, 안정적인 어떤 교육개혁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친회비 기타 잡부금 폐지 운동을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사친회비는 이 운동을 통해서 폐지가 됩니다. 우리 정교조 제일 먼저 한 운동이 뭔지 아시죠? 촌지 안 받기 운동이었죠. 그죠? 촌지 정말 많이 맑아졌죠.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노조도 이런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뭐라고 할까? 그것도 부당한 착취죠, 뭐. 그죠? 부당한 착취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대구 지역이 교원노조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딴 지역에서는 뭐 교원노조 운동이 미미해요. 사실 조직만 있었지. 근데 대구 지역에서는 교과서 독점 공급 반대 운동. 그래, 교과서를 자유 판매하자. 그럼 자유 경쟁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내리겠죠. 그죠? 독점 공급하면요, 엄청 비싸게 판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대구 지역에서. 그 다음에 부정선거 가담 교원 퇴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장 20명을,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교장 20명을 찍어가지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 노조 중에 유일하게 2대 악법, 그건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 2대 악법 반대 투쟁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의 이 또 특징은 그죠?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그건 체험적으로 압니다. 노조도 그죠? 사무직하고 생산직하고 공동투쟁 거의 안 되거든요. 아니, 거의 완전 따로따로예요. 교수들도 그죠? 민주운동하면서 학생들과 손잡는 사람들 못 봤어요. 학생들은 그냥 아래 것들입니다. 민주운동 한 사람들조차도. 근데 대구 지역에서는 그죠? 교사, 학생이 공동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이 시기에 대구 정도 같으면요, 대구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도시를 또 우리가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게 5.16 반란의 주 타겟이 되죠. 왜 주 타겟이 되겠어요?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자유대안. 이 1년 동안, 그죠? 4.19에서 5.16까지, 요 1년 동안은, 그죠? 자유가 만발하고, 민의가 폭발하던 우리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를 그렇게 욕을 할까? 한국인은 자유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 시기에, 그죠? 한국인은 동원과 처벌의 대상에서 비로소 주권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국가에 대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공체제는 완전 마비되어 버리죠. 드디어 자유대안이, 진짜 자유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주권자의 힘에 의해서. 이건요, 다른 어떤 나라의 혁명 과정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능가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수준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60년대, 60년 이런 무렵엔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혹심한 시대였어요.
한국의 이 시기에 인종차별 그런 거, 뭐, 물론 한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인간차별도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60년대 말에 가서야, 그죠? 공공연한 흑백차별, 인종차별이 변화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껍데기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지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도 제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공공연한 차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요, 미국은 그러고 공권력이 너무 혹독하고 지멋대로예요. 요즘도 그렇죠, 그죠? 매일 사죽이잖아요. 사격 연습하잖아요. 미국 경찰이. 요즘 뭐 백인도 막 사죽이 돼. 그런데 한국은요, 총 한 방 놓으면 그건 경찰 못 견딥니다. 그래서 민의가 이 시기에 공권력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1910년에 독립혁명, 3.1혁명, 그죠? 은 일본을 넘어섰죠. 어떤 면에서 넘어졌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넘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체제를 넘어가지고 민주공화국 임시정부 형태의 하자 미국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죠. 그죠? 군주주권을 넘어선 겁니다. 인민주권으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군국주의를 거부하고 평화주의로 나아갔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그때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메리카에서 60 민주혁명을 통해 가지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를 이렇게 욕을 할까? 우리가 비판할까? 난 그게 궁금합니다. 자유대한을 못 견디는 두 그룹. 누구겠어요? 하나는 군부, 또 하나는 미국이겠죠. 그죠? 이 시기에 군부가 가장 앞선 그룹이다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죠? 이 진보적인 학자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미국 유학 많이 갔다. 군인 신부들 미국 유학, 미국 포병학교 무슨 학교 그 단기 유학 갔다 온 게 있거든요. 그거 9,000명이나 갔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선진적인 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자유당 시대 때 한 자리 한 사람들, 그죠? 나쁜 짓 한 놈들 전부 고학력입니다. 최고 학벌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게 무슨 선진 그룹이에요? 악당 그룹이지. 미국 다녀오면 선진 그룹인가? 영어 잘하면 선구자인가? 아니죠, 그죠? 일반 사회에서는 빠따 치는 일은 없죠. 군대는 빠따를 공공연하게 치죠. 이게 어떻게 선진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타락한 그룹이다. 폭력구조, 착취구조 이런 건 전번에 다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배반의 군대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총을 어디로 겨눈다? 적에 대해서 공격하고 동족에, 그 국민에 대해서 겨누고 적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 안 하고 쫄병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진짜 못난 군인들이에요.
미국은 방공전선이 무너지는 게 제일 걱정이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 청년들이 이 미국의 코트를 건드려 버립니다. 핵심이 뭘까? 통일운동입니다. 이 통일운동이 중요한 거는요, 통일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승만 때 통일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그 유일 통일운동은 뭡니까? 북진 통일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 단체고, 그죠? 우리가 처부서야 할 대상이죠. 그게 무슨 통일이에요? 국토 회복이지. 그렇잖아, 그죠? 그건 통일이 아니죠. 그건 북질 통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통일이라는 건 뭡니까? 둘 이상의 것이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죠? 그럼 둘 이상이 나라를 것 같으면 사실은 북도 하나의 국가당을 인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혁명묘선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통일론의 혁명은 뭐냐면 이런 일방 통일론, 남쪽에서 북을 삼킨다 하는 일방 통일론에서 남북 통일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대통일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북진 통일론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겠죠. 반공체제가 무너지면은 흔들거리면 북진 통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계는 제일 많은 게 중립화 통일하자. 우리 역사를 보니까 너무 많이 당했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전쟁 리스크가 너무 많은 곳이다. 여기서 좀 빠져나가자. 그래가지고 중립화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남북 협상 통일론입니다. 협상을 통해가지고 하되 자유총선거를 통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자. 이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민족적 차원에서의 접근이죠. 그죠? 반공 이데올로기 차원의 접근이 아니죠. 이런 통일운동은 반공 세력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이 결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룹이죠. 그런데 이게 정식 발족한 것도 아니고 11월 1일 날 발기대회를 하는데도 정권이 막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상당히 가집니다. 정치적 주도권은 아직 없죠. 그죠? 정치권 주도권 정권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어떤 주도권은 상당한 정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장면 정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즉각 담화문을 보이든가 발표합니다. 이런 통일론은 있을 수 없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화 통일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강요회의,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하나, 단체 하나 결성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정부가. 중립화 통일론, 남북 교류론은 교류를 어떻게 하면 단속할 수 있을까? 못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데모를 어떻게 방지할까? 이걸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작년 정부가 이런 논의를 바로 착수하게 된 것은 아마도 미국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번에 그 미국이 이승만 하야시키는 과정 봤죠, 그죠? 그죠? 뭐,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데인데. 그래서, 이 통일운동 단체가 결성됐는데, 민자통이란 통일운동 단체, 대구에 아직도 민자통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명원이 5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경북이 2만 명, 경남이 2만 명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은 호남이 현재 민주화의 중심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경상도가 민주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민주화 기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통일 3대 원칙이 이제 이 통일운동 단체에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봐요. 첫째, 자주 평화 민주인데, 이 자주라는 건 우리의 주체적 힘으로, 민족 주체적 힘으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죠? 민족의 자기 결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무력 통일 아니고, 평화 통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통일 이후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체제해야 된다. 핵심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한데, 이 서울대 등 서울에서 이게 학생회담 구상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요. 제안을 안 하고, 하여튼, 좀 꿈적꿈적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서 엄청난 압박을 넣어요. 그래서 경북대, 대구대, 청구대, 이 민통년 학생들이 학생회담 제안을 해라 촉구하고 우리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압박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5월 3일 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도 별거 없어요. 남북 학생회담 하자. 그 다음에 학생 기자교류 하자. 학술 토론회 한번 해보자. 예술 학문 창작 교환해보자. 체육대회 해보자. 이런 의제 가지고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반공에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장면 정부는 즉각 불허 방침을 하고 며칠 안 있어가지고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끝나버립니다. 요거는 생략. 이제 있잖아요. 이 통일 논의가 진전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 대 반공주의의 근본일척의 대결을 회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한국의 주권자, 민주 세력은 뭘 하고 싶어요? 권력의, 국가의 민주화만이 아니라 나아가지고 통일의 물꼬도 트고 싶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과 반공 세력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싶죠.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와 반공주의는요,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겠다.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민주주의와 반공주의는 우리 반드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극입니다.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대 반공주의 세력, 이 싸움은요, 자유대한 대 호메리카 세력 있잖아요. 그죠? 그 싸움이고, 민주통일 주권자 그룹 대 군부와 미국이 결합된 반공그룹, 이들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위는 누구일까? 이 싸움의 전위는 누구이겠어요?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싸움의 전위는 누구였어요? 민주진영의 전위는 학생이었죠. 그죠? 반공진영의 권위는 군부였죠. 이 투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가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문민 통제로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싸움은 자유대한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호메리카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역사전쟁이었습니다. 혁명도시 대구는요, 그죠? 나중에 이거는,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구 사람들이 이거 연구해야 돼요. 1945년에서 1970년까지는 대구가 한국 민주주의의 메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메카였다. 굳이 하나하나 예를 안 들어도 아까 몇 가지 예만 봐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대구가요, 큰 특징이 뭐냐면 거의 선도 투쟁을 합니다. 대구가 제일 먼저 투쟁해요. 그 다음에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몇 배 많은 대중 투쟁이 돼요. 몇만 명씩 참여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국이 반격을 해온다. 4.19에 대해서 이래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죠? 미국은 싹 빼놓고 얘기해요. 그죠? 왜? 미국은 성령이니까. 신의 영역이니까. 미국의 반격의 핵심 뭡니까? 호메리카로 되돌려라. 그래서 반공 전선을 유지해라. 이 얘기입니다. 장면 정권의 개혁을 방해한대요. 군개혁을 방해합니다. 장면 정권의 경제제일주의를 위한 감군을 반대한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을 감축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 딱 제동을 걸고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놓지도 못하고 내놨다가 바로 해석을 해버려요. 미국 반대한다는 뭐 장면 꼼짝 못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군대 부정선거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시작했다 사흘 만에 중단했어요. 정군운동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때까지 그거 쳐내야 된다고. 그것도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반공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축제 조사도 반대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정도면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죠. 그죠? 상국이죠, 상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사 부정축제자들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원조자금, 세금 포탈, 부정금융대부, 그리고 여타 수단에 의한 집권당의 아부로 인한 이권 획득으로
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의 국고화는 벌과금에 의한 부정재산의 훼손은 안 된다. 이러니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장면 정권의 이 한계라는 것도, 그죠? 상당 부분은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미국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 뒤에서 하지 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 경제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사실상 경제주권을 미국이 차지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주권을 성문화합니다. 제도화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 군인 할 것 없이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또 육자회담 가는 그것도 좀 웃기는 거죠, 그죠? 남북 간에 하나도 못 하고 말이죠. 그 2+4 회담은 괜찮아요. 남북 간에 하면서 있잖아, 그지? 너 여기 도장 찍어. 예를 들면, 우리 중립국 하려는데 너 도장 찍어. 이런 건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미국이 또 하나는 통일운동이 일어나자 사실상 군사 반란을 방조하고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미국이 비교적 주체적인 육군 참모총장을 저걸 말 제일 잘 듣는 쓰레기로 교체합니다. 그 쓰레기는 누굽니까? 장도영입니다. 이 쓰레기는요, 그 5.16 때 딱 그 쓰레기 근서에 드러납니다. 양다리 걸치기 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주경친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맥그루도의 추천으로 장도영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상 군부 통제를 제대로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군사 반란 유언 비어를 있잖아요. 공식 문서로 유포합니다. 이게 이제 홀론 보고서라는 거하고 팔리 보고서라는 건데, 이게 이래 가면 군사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해요. 이게 무슨 보고서예요? 군사 반란을 일으키라는 거지. 신호지. 그 다음에 미 정보기관에서 반란 6개월 전에 이미 박정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5.16 6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4월에는 구테타 정보를 입수하고도 내버려둡니다. (60혁명) 민주혁명이 정말 민주 세력이 오버했나? 아니다. 미국의 프레이즈 보고서를 보면요, 61년 4월 말에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박정희가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군부 내의 주요 그룹에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을 인지했다. 체제 전복의 명백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심의 무질서도 없었고 강화된 경찰력을 포함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으므로 쿠데타 시도가 성공할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혼란이 없습니다. 유혈 충돌도 없었고. 시위 좀 하면 그게 혼란인가?
그래서 이 폭발적 시위라는 거는 그죠? 민주국가로 가자면 그 독재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죽은 사람, 저 아버지 죽은데도 가만히 있으라 하고, 그죠? 발포자 한 놈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래가지고 무슨 민주사회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해야 되겠죠. 민주혁명, 60민주혁명은 제3세계 최초로 시민항쟁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했다. 그리고 단 1년 사이에 반고 독재 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했다. 혁명의 과정이고요. 그 유혈혁명이 많잖아, 그죠? 근데 그 발포한 거 이후에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분단 극복 운동, 민족 통일 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요, 60민주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절대 뒤지지 않는 굉장히 여튼 빛나는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은 코리아 혁명의 한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5.16 반란. 박정희는요, 반란에 환장한 인간이에요. 무기징역까지 먹었죠, 그죠? 그리고도 반란을 몇 번이나 모의했는지 그 횟수도 알 수가 없어요. 52년도부터 반란 모의를 하는데 59년 11월부터 60년 4월까지 몇 개월, 6개월 동안에 반란 모임만 20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4.19 전이에요. 그러니까 반공을 국시로 하고 이거 수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공 국시를 내세웠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게. 그러다면 이게 반공 조폭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방조하고 승인하고 찬양했다. 아까 정보기관 그 얘기도 보니까 미국 박정희 그 음모를 잘 알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케네디 정권은 얼마 안 가서 바로 승인하고 초청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참 대단한 찬양을 합니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군사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권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벤프리트라는 장군이 한 얘기예요. 미국의 시각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 당시의 시각이. 왜 이런 시각이 나올까? 한국을 뭐로 본다? 미국의 반공전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시각. 미국의 반공전선이라는 시각에서 볼 것도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재앙이다. 왜?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이름을 바꾼 박정희는 있잖아요. 사실은 히틀러보다도 한참 더 위험한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인간이야 하는 걸 지 책에다가 써놨어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다가 뭘 해놨냐면 지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두 가지를
꼽아요. 뭘 꼽을까? 하나는 인간을 개조하겠다. 인간을 뭐로 개조하겠다 했냐면요. 때려도 말을 들을까 말까 한 한국인 같은 주체성 강한, 개성 강한 인간을 눈짓만 해둬서 알아서 기는 일본인 같은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사실은 뭐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개종하겠다는 거였었는데 최고 독재자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국가 전체가 컨베어 시스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완성된 천황체제입니다. 완벽한 천황체제죠. 그걸 꿈꿨고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개조와 국가 개조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신체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